안녕하세요 여러분. 18차시 학습노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지방자치인데요. 그런데 국가가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의 문제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맡겨만 두면은 과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알아서 잘 해결을 해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만 두면은 지역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역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는데요. 그 대표를 바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네, 알겠죠? 자,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자, 근데 이 지방자치는 의미를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 의미를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의미로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단체자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중앙정부, 네, 이 중앙정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앙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단체자치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민자치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라는 그 단어에는 단체자치의 의미도 들어있고 주민자치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두 가지 의미 잘 정리해 주세요. 수능 선지에 가끔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사실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한 다음에 지방에 통보하면 사실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의의는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부터 깊고 튼튼한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보면은 제가 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을 그려봤어요. 네, 이 풀입니다. 뿌리를 혹시 뽑아 보셨나요? 풀 길이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풀뿌리인데요. 이 풀이 잘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풀이 잘 자라려면은 뿌리가 그만큼 길고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를 비유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풀을 국가라 생각하면 되고 뿌리를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민들 개개인들은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즉 국민들 개개인들이 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겠죠. 아,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좋구나. 아, 나는 우리 국가의 주인이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럼 국민들 개개인이 다 그런 민주적 경험도 갖고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국민들이 모인 국가의 민주주의는 더더욱 튼튼하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 전체 수준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의의는 바로 권력 분립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권력 분립의 원리 배웠었죠? 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뭐였냐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수평적 권력 분립이에요. 여러분도 필기해 주세요. 수평적 권력 분립입니다. 근데 사실 얘네는 전부 중앙정부예요. 아까 말했죠? 얘네는 중앙정부예요. 근데 권력이 중앙정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이 중앙정부들끼리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중앙정부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지방에 분산시키는 거죠. 그쵸?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수평적 권력 분립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권력 분립의 원리는 수직적 권력 분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해서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두 번째 의의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를 하면 좋은 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쵸?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 조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쵸?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 사람들보다는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적합한 보다 전문적인 정책 결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문제를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의였습니다. 네,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결기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의결기관은 쉽게 말하면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은 중앙정부의 의결기관은 국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우리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행정부 수업할 때 말했었는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하면은 누군가는 그 결정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집행하지 않으면은 그 결정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우리나라의 의사를 결정을 했으면은 어떤 기관은 그 의사 결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관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을 살펴보면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은 행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결기관은 국회고 집행기관은 행정부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살펴보면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회랑 행정부랑 하는 일은 굉장히 유사한데 범위가 좀 좁아진 거죠. 국가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느냐, 지방의 의사를 결정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방의회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국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무언가 결정하면은 그걸 집행하는 기관도 필요하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지자체장이라고 부르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정리해 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소 보면은 주소의 첫 부분이 광역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 어느 도시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린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광역시는 우리나라에 6개가 있는데 6개 혹시 다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광역시 뭐가 있냐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있는데 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읊어볼 수 있나요? 네, 도에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또 뭐 경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5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자치시는 뭘까? 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의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는 뭔지 아나요?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읊어봤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광역자치단체는 넓어요.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의 일에 다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를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눕니다. 그렇죠?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데 그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주소의 2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광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알아볼 거예요. 네,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 모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모두 각각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렇게 시로 끝나는 거 있죠. 시로 끝나는 거는 시의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 끝나는 거 있죠. 도로 끝나는 곳에서는 도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시도의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볼게요. 집행기관은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했었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시로 끝나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도로 끝나는 곳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네, 아마 들어봤을 건데 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시장과 도지사라고 불립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 대부분의 업무는 시장과 도지사가 집행을 해요. 그런데 교육과 학예, 학문과 예술이란 뜻이에요. 교육과 학문 및 예술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따로 뽑아서 이들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 집행은 교육감이라는 분이 집행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고 광역자치단체에만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시, 군, 구잖아요. 그걸 각각 따서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또 알아주어야 되는데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이라고 불리고요. 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군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구로 끝나는 곳. 강북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강북구청장이라 부르거든요. 구로 끝나는 곳에서는 지자체장을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명칭도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상식을 키운다 생각하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3개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3개의 주소를 보고 여러분이 먼저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보세요. 네, 다 표시를 해봤나요? 제가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번 주소는 제 고향이에요. 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자, 표시를 해볼게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 기장군, 고양시가 되겠죠. 네, 제가 아까 말했죠. 주소의 맨 첫 부분이 광역자치단체고 주소의 2번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덕양구 이 부분을 헷갈려 해요. 여기도 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기초자치단체 아니냐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부터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구역의 명칭입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2번째까지만 고려하고 3번째부터는 지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덕양구 부분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9길 이거 삼각산 고등학교 주소인데 어쨌든 이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갖고 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필기해 주세요. 네, 우리 학교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광역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이 표시했죠?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초자치단체를 갖고 있죠? 네, 강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속해 있죠. 강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의결기관은 뭐라고 불리죠? 네, 서울시의회로 불리겠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은 뭐라고 불리죠? 네, 아까 했었죠? 서울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의 의결 기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강북구 의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은 뭐라고 불릴까요? 네, 강북구청장이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이 삼각산 고등학교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장, 강북구의회, 강북구청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죠? 네, 질문 있으면 Q&A 방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국회와 행정부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국회랑 행정부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모두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대표니까. 지방의회는 어떻게 선출이 되냐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누구가 있었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지방선거라고 해서 선거를 할 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역의회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초의회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국회랑 매우 유사하죠? 미니 국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격을 볼게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었잖아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방의회는 지역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복습 하나 하겠습니다. 법의 종류 5개 있었죠? 한번 쭉 읊어볼래요? 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었죠? 우리 이 중에서 명령까지 배웠어. 헌법, 법률, 명령은 다 정리가 됐죠? 이제 나머지 2개를 배울 거예요. 지방의회는 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례가 4순위죠. 법률이랑 명령 밑에 있죠.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권한. 국회랑 행정부 다시 떠올려 볼게요. 행정부가 예산을 작성을 하면은 국회가 그 예산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짜오면은 지방의회가 그 예산을 검토한 다음에 확정을 해요. 그리고 국회가 결산 심사권을 갖고 있었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이 있었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회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대통령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 지자체장은 임기가 4년이라는 점, 이 차이가 있겠네요. 자, 성격.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도 했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랑 유사하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을 이끌고 시청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임명 또는 파면하고요.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니까 당연히 정책을 집행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이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니 대통령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규칙이 나옵니다.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칙이 맨 밑에 있는 가장 하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법률, 명령, 조례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교육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없고 광역자치단체만 있다고 했었죠.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현재 서울의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인 거죠. 교육감을 따로 둬서 교육에 관한 업무만 집행하게 하는 이유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른 업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서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막고 오로지 학생들이 잘 자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업무만 떼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교육의 기관인 교육부에서 다 해도 되는데 사실 지역마다 교육 실정이 다 다르고 교육적 자원도 다 다르잖아요. 그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또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교육감을 두는 이유 잘 정리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능 문제네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다 풀고 나면은 다시 재생시켜서 제 해설을 들어주세요. 다 풀어보았나요? 자, 일단 가와 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가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견제를 이루고 있고요. 나는 기초의회와 견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는 광역의회가 될 것이고 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의회에 권한할 때 봤던 거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니은 볼게요.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맞나요? 네, 이거 아닙니다. 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의회 해산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어요. 디귿 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라고 했었죠. 디귿 맞습니다. 다음 리을 볼게요. 기업과 니은 모두 별도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함께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맞다고 했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많은 것을 한 번에 알려줬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한번 과제는 따로 안 내줄 테니 오늘 배운 거 쭉 복습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방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9차시 학습노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예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주민들은 지역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참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해요. 줄여서 지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지방정치를 이끌어 나갈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의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제도들을 볼 건데, 나머지 제도들을 보기에 앞서서 복습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대의제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직접 민주제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3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죠? 네, 적어보자면 국민투표가 있었고, 국민 소환이 있었고, 국민 발안이 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죠? 네,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 국민 투표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 소환과 국민 발안은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복습을 하냐? 네, 주민 참여 제도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국민 투표를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투표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소환이고, 그리고 국민 발안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 3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용을 각각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투표는 뭐였냐면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국민투표라고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비슷해요. 주민투표는 뭐냐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투표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민소환이 뭔지 볼게요. 국민소환이 뭔지 기억나나요? 네, 국민소환이 뭐였냐면은 선거로 뽑은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의 투표로 파면시키는 거,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소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역에 적용을 한 게 주민소환이라고 했죠. 주민소환은 뭐냐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키는 것을 주민소환이라고 합니다. 네, 쉽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발안을 또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국민발안은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죠. 근데 이 국민 발안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주민 발안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는 개정하고 또는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지역에서도 예산을 짠다고 했었죠. 그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 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외에도 주민감사 청구, 주민청원 같은 게 있어요. 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그 감사를 주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게 주민감사 청구고, 청원은 배웠던 거죠. 청원권 배웠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주민청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자료 3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료만 보고도 어떤 문제점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우리나라 지방 재정 자립도와 지방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밑에 뜻을 보도록 할게요. 재정 자립도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겠죠. 그 돈을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얼마나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거기서 얻거나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돈은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지방세 또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돈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위에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봤더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53.7%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46.7%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53.7%까지 올라가게 기여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컸어요. 경기도가 무려 70%나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은 전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그러니까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지방세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즉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왜 문제인 걸까요? 중앙정부 지원이 왜 문제가 되냐? 자,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느낄 건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학교만 가면은 부모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매우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또 부모님 집에서 살고 또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잖아요. 대학생이 돼도 독립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계속 저항만 하잖아? 그럼 돈줄이 끊겨. 그럼 나는 음식도 못 사 먹고 옷도 못 사 입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건데 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앙정부의 돈에 의존하게 되다 보면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뭔가 독자적으로 혼자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돈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이 왜 문제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을 비교해 놓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지방선거, 지선 투표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딱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대선 투표율이 훨씬 높죠. 대선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지금 77.2% 가장 최근에 한 게 77.2%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한 게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낮을 때는 절반도 안 한 게 보이죠? 48.8%였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 주민의 지역 정치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참여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뽑힌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 주민들 지방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님비와 핀피 현상입니다. 자, 님비 뭔지 아나요, 여러분?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입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뒷마당은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핀피가 뭔지 아나요?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앞마당에 놔둬줘 라는 뜻이죠. 이거는 선호시설을 모두가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님비와 핀피 모두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가족 추모공원 안 돼, 하수처리장 안 돼, 우리 지역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가족 추모공원이나 하수처리장은 소위 말하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생기는 것을 반대하죠.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놀이공원을 우리 지역으로 그리고 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이 더 적합하다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놀이공원은 흔히 소위 말하는 집값을 올리는, 땅값을 올리는 선호시설입니다. 선호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자기 지역에 유치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걸 핀피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왜 문제일까요? 서로 나쁜 시설은 안 가져가려고 하고 좋은 시설은 가져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겠죠. 지역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봤던 문제는 독자적 재원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은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이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 정도만큼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 선거율과 지방 선거율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냈던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어긋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했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점 볼게요. 세 번째 문제점은 지역 이기주의였습니다. 님비랑 핀피 기억나죠? 이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했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사회 전체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나 절차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본 거는 아닌데 하나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국가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예요. 위임이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시킨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시킨 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사무는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업무를 지방사무라고 해요. 그럼 국가사무보다는 지방사무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무의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가 좀 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었나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료랑 함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업을 끝으로 2단원이 또 마쳤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우리 수행평가 진행하는 거 알죠? 네, 다음 등교 첫 수업부터 바로 이제 2단원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단원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들어있는 신문기사를 찾은 후 스크랩 활동을 진행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신문 기사를 찾아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습 잘 하고 오늘 배운 거 과제 수행해 주세요.